1990년의 어느 봄날, 나는 작은 김치찌개 식당 앞에 서서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당시 36이었던 나는 남편과 함께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이 작은 식당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문을 닫을 수 있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퇴근 후에는 늘 식당 일을 도왔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김치찌개 하나라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레시피를 수십 번 바꿔가며 연구했고, 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첫 달에는 적자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둘째 달부터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개발한 묵은지, 김치찌개의 맛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생겼다. 태현이는 그때 중학생, 미영이는 초등학생이었다. 아이들은 주말이면 가게에 와서 심부름을 했다. 때로는 불평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하나였다. 힘들 때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늘 말했다.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할게. 그 말은 진심이었다. 5년이 지나자 식당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 되었다. 10년이 지나자 우리는 건물주가 될 수 있었다. 15년이 지나자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20년이 지나자 결혼도 했다. 30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장사를 쉬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힘들어도 식당 문을 열었다.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상가 2채와 아파트 1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내 자식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은.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남편이 쓰러졌을 때부터였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균열은 시작되었고 나의 30년 세월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5년 전이었다. 평소 과로에 시달리던 남편은 어느 날 아침 식당 재료를 나르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뇌졸중 진단은 우리 가족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중환자실에서 보낸 일주일은 악몽 같았다. 의사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태현이와 미영이를 불렀다. 두 아이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병원비였다. 보험은 들어두셨죠? 치료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식들의 첫마디가 이런 걱정이었다니. 처음에는 이해했다. 누구나 경제적인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간병인을 써야 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의무를 회피했다. 나는 혼자서 병원과 식당을 오가며 버텼다. 남편의 병원비는 생각보다 컸다.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넘어섰다. 재활치료비까지 더해지자 매달 수백만 원의 돈이 나갔다. 식당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을 해약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다. 그 즈음 태현이가 찾아왔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며 투자금을 요청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간절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병원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큰 돈을 줄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태현이의 태도는 달라졌다.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미영이는 그나마 가끔 병원에 들렀지만 올 때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했다. 남편의 병수발을 혼자 하면서도 나는 자식들의 냉담한 태도가 가장 마음 아팠다.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단골 손님들은 내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했다. 순자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리고 혹시나 자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남편이 투병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태연이와 미영이는 오랜만에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상가 한 채를 자신의 명의로 달라고 했다. 태연이의 말로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이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다. 처음 거절했을 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었다. 며느리도 나를 찾아왔다. 애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서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 미래가 없어질 거라고 했다. 손주들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나는 남편과 함께 처음 장만했던 상가를 처분했다. 30년 전 우리의 시작점이었던 그곳을. 상가를 팔아 태현이의 빚을 갚아주고 나니 이번에는 미영이가 찾아왔다.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며 울면서 매달렸다. 재판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딸아이가 눈물을 보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적금을 해약하고 퇴직금까지 털어 미영이를 도왔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태현이는 두 번째 사업도 실패했다. 이번에는 더 큰 빚을 졌다고 했다. 미영이는 이혼 후 재혼을 준비한다며 새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식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밤마다 식당 계산대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한숨만 쉬었다.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자식들의 요구로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여전히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진짜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다. 자식들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어느 날 미영이가 우연히 태현이의 빚 상환 내역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오빠만 도와주고 자기는 푼돈만 받았다며 불평했다. 형평성 문제를 들먹이며 자신도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자식들은 이제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두 남매가 따로따로 찾아왔다. 서로 모르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다. 한 명을 도와주면 다른 한 명이 알게 되어 항의했다. 자식들은 이제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놓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다. 어느 날은 태현이의 아내가 찾아와 눈물을 보였다. 어머님, 저희 애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미영이 이모는 재혼하면서 새 아파트까지 받았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식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보며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주들까지 이용되기 시작했다. 할머니, 우리 학원 안 보내면 어떡해요? 할머니, 사촌동생은 해외여행도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요? 순수한 아이들의 입을 빌려 나를 압박하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다.
내가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독이 되어버렸다. 식당 단골 손님들은 내 사정을 알고 걱정했다. 순자 씨, 이러다 다 잃어버리겠어요. 이제는 자신을 좀 돌보세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자식들을 믿고 싶었다. 그들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큰 결심을 하게 됐다.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두 자식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몰랐다. 마지막 남은 상가와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나는 이제야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큰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산을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준 후 나는 기초연금으로 살아갈 결심을 했다. 식당도 정리했다. 30년을 일했던 내 일터를 정리하는 날, 마지막 영업을 마치고 나서 혼자 주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묵은지 김치찌개 냄새가 밴 앞치마를 벗으면서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들은 재산을 받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을 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애들 학원이 있어서요. 해외 출장이라 이번엔 못 가요. 핑계는 늘 그럴듯했다. 넓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자식들은 내가 그런 곳에서 산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그런 곳에서 사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라는 말만 했다. 그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려고 모든 걸 준 내 마음은 아무도 몰랐다. 밤이면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다. 뉴스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노인들의 이야기도 들렸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들 중 한 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월세방 옆집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살았다. 그들도 대부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혼자가 된 이들이었다. 박순자 씨, 우리 같이 된 사람이 한둘이에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지만 밤이면 우리 모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났다. 학원비 때문에 나를 찾아왔던 그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도 모를 것이다. 명절에 할머니 집에 와서 세뱃돈 받던 그 순수한 미소는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이제 그저 먼 존재일 뿐이다. 밤마다 일기를 썼다. 오늘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같은 한 줄로 끝나는 일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내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생각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조금만 더 단단했더라면. 큰 변화는 우연히 찾은 복지관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무료급식을 먹으러 갔다. 혼자 끓여 먹는 라면이 지겨웠던 터라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웠다. 거기서 만난 복지사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듣더니 봉사활동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30년 동안 식당을 했던 경험이 이곳에서는 보물이 됐다. 급식소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료로 음식을 만들었다. 묵은지 김치찌개를 끓이던 날, 식사하러 온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는 처음이에요.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밝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특히 홀로 사는 할머니들의 자조 모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에 쓸쓸한 노후를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인생이 모작 스토리텔링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다. 30년 식당 생활, 자식들과의 관계, 재산 문제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제안했다. 다른 노인들에게 이런 경험을 들려주면 어떻겠냐고. 처음에는 거절했다.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준단 말인가.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나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강연을 시작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강연을 들은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다. 비로소 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은 내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됐다. 더 이상 밤마다 자식들의 전화만 기다리지 않았다. 나에게도 해야 할 일이, 만날 사람이,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비록 월세 단칸방에서의 생활은 여전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것 같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노후 지킴이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웃으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했다. 어느 날 태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2년 만의 연락이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세요? 뵙고 싶어서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었다. 미안하구나.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복지관 활동을 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자식들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영이도 가끔 문자를 보내왔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어 주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음식을 해먹고 생일이면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다. 봉사활동도 계속했다. 이제는 급식 봉사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는 반찬 배달 봉사도 시작했다. 내가 만든 반찬을 받고 기뻐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에서 30년 전 식당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가끔 옛 식당 손님들을 마주치기도 했다. 순자 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당당하게 답했다. 잘 지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들의 눈빛에서 연민 대신 존경의 빛이 느껴졌다. 더 이상 자식 때문에 불쌍한 노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끔 밤이면 여전히 자식들 생각이 났다. 특히 손주들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도 이제는 달랐다.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아픔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내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복지관에서 노인 인권 강사 제안을 받으면서였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무슨 강사란 말인가. 하지만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냈다. 나의 실수와 후회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노인 학대, 노후 빈곤, 고독사 같은 단어들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다. 그 속에서 나는 더 큰 사명감을 느꼈다. 단순히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겪는 문제를 알리는 일이었다. 첫 강의 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다. 저는 30년 동안 식당을 하며 모은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나의 이야기의 청중들은 깊은 공감을 보였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었다. 그렇게 나는 여러 복지관을 다니며 강의를 하게 됐다. 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들이 결심을 바꾸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비록 나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다른 이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은 한 할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울면서 찾아왔다. 저도 다음 주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그 할머니의 말에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노인의 권리, 존엄성, 그리고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더 이상 자식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진리를. 한 달 전 태현이가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사과하러 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다. 너희들 잘 살면 그걸로 됐다. 이제는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아야지. 담담하게 말했다. 아들은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76세, 여전히 월세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월요일과 수요일은 급식 봉사를 한다. 금요일에는 반찬 배달 봉사를 하고 주말에는 노후 지킴이 모임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낸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올해의 봉사상을 받았다. 상장을 받으면서 문득 30년 전 식당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돈을 벌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정한 성공은 나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가끔 미영이가 보내는 문자를 본다. 엄마, 언제 한번 밥 먹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부모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복지관 강의에서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면 청중석에서 항상 눈물 훔치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노후 지킴이 모임에서 우리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다. 할머니들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자에는 우리 각자의 경험과 조언이 담겨 있다. 비록 몇 부 찍지 못했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시절의 선택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밤이면 작은 창문으로 달을 본다. 예전에는 이 창문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달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내일도 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76세 박순자로서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작은 창가에 서서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오늘도 난 행복하다. 이 말은 이제 주문이 되었다. 30년 전 식당을 시작했을 때의 다짐처럼 매일 아침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 노후 지킴이 모임은 이제 30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우리는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며 진짜 가족이 되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음식을 해먹고 누군가 아프면 병원에 동행한다. 혼자가 된 우리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할머니들의 작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 복지관에서 식당을 연다. 내가 30년 동안 했던 일을 이제는 봉사로 하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홀로 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는 더욱 단단해진다. 그들에게 내 경험을 들려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조언도 한다. 그리고 말한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얼마 전 복지관 관장님이 제안하셨다.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그럴 용기가 생겼다. 나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30년 동안 모은 재산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나는 더 값진 것을 얻었다. 나 자신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진짜 가족도 생겼다. 가끔 자식들이 꿈에 나온다. 어릴 적 모습으로.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76세 박순자의 눈물과 후회로 시작해 희망과 행복으로 끝나는 이야기. 아직도 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작은 창가에 서서 중얼거린다. 오늘도 난 행복하다.